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외에서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야 이거 경기 침체 맞아?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어제 QT, 그러니까 양적 축소를 연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실적이 방금 발표됐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베이지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내용을 좀 보면은 오늘 은행주, 넷플릭스 이야기, 아이폰 이야기, 그리고 영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독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ETF가 리스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주가는 다우는 1.2%, 나스닥 0.9%, S&P 1.2%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좀 진정되는 분위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좋았고요.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아마존 2%, 월마트 2% 이렇게 특히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넷플릭스가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주들에게 야 우리가 수익과 프라핏, 그러니까 수익성을 좀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제 구독자 늘어나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성장주 아니고 이제 수익 챙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1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버의 CEO가 우리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피봇을 했죠. 그러니까 연준이 피봇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버의 CEO가 피봇을 했던 겁니다. 성장하는 게 아니고 수익 챙기겠다라고 한 거죠. 자,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올려야 될 텐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헤게머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1등주들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야 이게 넷플릭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요. 투자 부분에서의 실적이 부진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실적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2% 정도, 크게는 아니지만 2%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와는 멀어 보이는 대형은행들의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은행의 실적을 보면은 소비자와 기업의 행태를 보면 신용카드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그리고 지출 증가, 신용카드 대출, 순상각률 그러니까 뭐지 이거? 경기 침체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고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그 회장님도 이상하다. 소비자와 기업 상태가 매우 좋다. 아니 얼마 전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 쪽으로 갈 거는 또 확실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만 미국 경기 미국 긴축 때문에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대출 상각률도 없어요.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키드 마틴이 실적 발표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EPS가 상회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배당률을 7%로 상향 조정했다.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 와, 좀 미국 기업들은 참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도 어제 9%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이폰은 생산량 감축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플러스 생산량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신규 시장이 9%나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애플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우 센터장님과 저희가 얘기했던 이 영상의 유효기간은 한 6개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유효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봐주시고 왜 이렇게 스마트폰의 수요가 급감했고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 수요 전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니까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의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는 나라들도 국가들도 있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UBS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기업들 중에 40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올해 발표했고 특히나 지금 이제 화석 연료 석유 회사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올해 워낙 좋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보유 현금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아마존과 메타와 같은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고, 이것은 상황이 좀 안 좋게 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자사주 사고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자산운용 부문을 매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운용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00조, 6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레딧 스위스는 주가는 어쨌든 지난번에 이슈가 됐을 때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빌아이의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50빌리언으로 평가했던 것을 20빌리언으로 내려올 것 같다. 채권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고점 수준에서 유지 중이다. 다행인 것은 영국의 10년물 금리는 발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발작을 하지 않고 있다. 자, 영란은행이 11월 1일부터 QT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보면은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면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물건 가격이 못 올라갔었다라는 거였는데, 자산 가격이 지난번에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올해 들어서는 자산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고, 물건 가격도 그동안 40년 동안 못 올라간 게 이게 슉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이 물건 가격을 잡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양적 긴축을 하고 싶은데, 양적 긴축을 하니까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것도 싫은 거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란은행이 QT를 연기할 것 같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아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우리 지금 그런 생각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란은행이 다시 11월 1일부터 QT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만기 20년 이상의 국채는 제외한다. 왜요? 이 만기 20년 이상의 국채는 LDI라고 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연금, 영국의 연금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건 빼줄게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뭐 또 QT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너무 내려오면 또 걱정인데 얘는 또 너무 올라가서 걱정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란은행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하이힐드 달러 채권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자, 중국도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부동산 판매가 그럴 것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오랫동안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지수도 지금 급락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자, 환율 움직임은 달러가 그래도 진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화는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엔화는 약세예요. 엔화는 계속 약세입니다. 149엔까지 올라갔고요. 파운드화도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어제 유가가 하락한 것도 이슈입니다. 유가가 2.4% 하락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전략 비축률 방출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전략 비축률 중에서 5월달부터 약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1,400만 배럴을 또 방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정책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더 방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로이터에서 방금 전 소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 비축률을 이렇게 방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런 전략 비축률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그림은 이거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2007년에는 그 화살표가 얼마나 기름이 얼마나 미국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 비축류가 과거에 비해서 그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좋아요. 자, 천연가스는 4%나 급락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350이 아니고 이게 100유로예요. 마스터카드에서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 그래요? 마스터카드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IMF에서 ETF 리스크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물론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에이 이거 너무 나간다, 이것저것 다 리스크면은 뭐 리스크 아닌 게 뭐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IMF에서도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ETF에 관련된 위험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펀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펀드가 리스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ETF도 결국은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ETF에서도 돈 주세요 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돈 못 줘요 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SK증권에 있는 동안에 저희 팀원 중에 김수정 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ETF 리스크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그 당시에 썼습니다. 그때도 왜냐면 ETF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쓰셨는데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당장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합성 ETF,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이용한 ETF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미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ETF를 거래하실 때도 미국 거는 괜찮은데 유럽 거는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독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발표된 그 경제지표 중에서 미국의 NAHB 주택시장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이게 진짜 빨리 안 좋아지네요.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도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를, 그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ZEW에서 경기동행지수, 독일의 경기동행지수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독일 얘기를 해보겠는데, 독일의 노동력 부족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비용 상승도 문제다. 그러니까 독일이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데 독일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건데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독일 기업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상승 요구까지 부담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독일의 철강 산업이 8% 임금 인상 요구, UBS는 2023년까지 임금 또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력 부족 때문에 손실이 너무 커서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서 독일이 얼마나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기업별로 구인자 수를 보면은 사람이 없나 봐요. 정말로 독일에서 일할 사람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명목과 실질 임금 상승률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명목 임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명목 임금이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에 그걸로 사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미시시피 강이 일부 다시 폐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악천후가 진행되면서 무역 공급망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시시피 강도 수위가 최저 수준까지로 줄어들어서 다시 폐쇄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대만 점령 시기를 앞당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언제나 예의주시해야 되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중심을 지키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